네, 중국 증시도 개장이 됐습니다. 미중 협상 리스크는 어떻게 보면 이제 계속 상수입니다. 그런데 어제 같은 경우에 경기 침체에 따른 부양 기대감 이런 부분 때문에 좀 들어 올리는 흐름들이 있었는데요. 일단 오늘은 소폭 하락하면서 출발하는 흐름들 나타나고 있고 3,906선에서 출발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어쨌든 중국은 그래도 우리 시장 아주 잘 가고 있습니다. 또 한 번 최고치를 썼는데 여기서 정말 고루고루 자산군들이 잘 가서 어떻게 선택을 하고 또 비중 조절을 해야 될지 고민이실 것 같아요. 그래서 마침 최창규 미래에셋 ETF 리서치 본부장 나와 계신데요. 궁금한 거 다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또 지수가 갈려니까 금방 3,700선을 넘어서 예. 가고 있는 상황이네요. 네. 예. 일단은 이런 현상들을 바라볼 때 어떻게 바라보셔야 되냐면 골고루 상승하느냐 또는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중심으로 상승하느냐. 어제 같은 경우에 미국에서는 러셀 2000이라는 중소형주 지수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을 했거든요. 네. 그렇지만 한국에서는 여전히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를 합쳐서 코스피 또는 코스피 200 내 비중이 40%에 육박하고 있기 때문에 네. 결국은 두 종목만 상승해도 지수는 쉽게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국면이다. 그렇기 때문에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지금 상황에서는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중심으로의 시장 흐름이냐 아니면 중소형주까지 매수세가 확산돼서 전반적으로 상승세를 기록하고 있느냐 요 관점에서 접근을 좀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네. 오늘은 그렇게 안 움직였던 현대차, 기아차까지 움직이는 걸 보니까 여전히 시장은 대형주 중심으로 좀 형성되고 있다. 한국은 그렇게 좀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브리핑 내릴까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네. 증시 안에서도. 근데 어쨌든 대형주 힘이 탄탄하기 때문에 상승 동력이 거의 쪽으로 더 받치는 것이 아닌가 네.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되고요. 사실 이제 미국과 중국의 그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그 분쟁은 상수로 가져가야 되고 그렇죠. 최근 흐름에서 조선주의 급등락. 네. 근데 어쨌든 오늘도 잘 가고는 있어요. 네. 회복하면서 네. 계속 이어질까 이런 네. 생각이 드는데 네. 결국 답은 또 여기 있지 않나라는 생각도 하고. 결국은 미국과 네. 중국의 전쟁을 볼 때 잽을 날리고 있냐 네. 아니면 어퍼컷을 날리고 있냐. 에이펙 정상회담 앞두고. 예, 네. 제가 보기에는 잽입니다. 잽이라고 말씀드린 이유는 결국은 중국과 미국 글로벌 패권을 냅두고 결국 치열한 경쟁을 할 수밖에 없고 미국 같은 경우에도 미국이 갖추지 못했던 것들 뭐 예를 들어 조선업이라든지 아니면 원자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미국도 갖추지 못하고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이런 것들은 한국 또는 우방국의 도움을 받아가면서 키우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미국이 갖고 있는 것들 또는 경쟁이 붙어 있는 것들은 중국과 치열하게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데 결국은 중국 입장에서도 마찬가지로 본다면 최근에 미국의 행보가 거슬린다는 거죠. 특히나 조선이라는 것은 최근에 방산과 붙었습니다. 군함이라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한국이 미국의 방산, 국방을 도와주고 있네? 이런 나쁜 놈들, 이런 것들이 하나오션의 미국 계열사 제재로 나타난 거고요. 예. 저희가 보기에는 중국 역시도 한국산 부품을 쓰지 않으면 조선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예. 대표적인 게 엔진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엔진까지 건드렸다면 어퍼컷을 날렸다 또는 스트레이트를 날렸다라고 생각하겠지만 엔진은 안 건드리고 그냥 납품업체들 또는 뭐 그냥 간단한 업체들만 건드렸기 때문에 저희가 보기에는 잽이다. 그래서 조선주는 여전히 괜찮다라는 논리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그러니까 자신들의 국익을 해치면서까지 네. 성장을 해치면서까지 그러진 않고 네. 나를 좀 신경 쓰라는 하나의 나 신호. 좀 봐줘. 날 좀 봐줘. 나도 살아 있어. 네. 그리고 에이펙 정상회담에서 만나서 서로 간에 화두를 던질 거니까 던질 화두를 미리 선제적으로 선빵을 날렸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협상 전에 참 골머리가 아픕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입장에서도. 네. 근데 어쨌든 중국은 우리나라와 미국이 마스가 협력할 때부터 사실상 노골적으로 비판해서 맞아요. 얄미워요. 실제로 근데. 이 네. 뉴스가 업계 사람들 사이에서는 네. 시기의 문제였을 뿐 분명히 중국에서 발끈할 거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컨센서스가 형성됐었어요. 네. 대신에 어느 정도 수익까지 나올 거냐라는 것이 관건이었는데 제가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그냥 잽 정도였다 이렇게 평가를 내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본부장님의 의견처럼 그 태학 개혁이 제한적일 것이라면 네.
네. 조선주 안에서도 네. 어떻게 골라야 될지. 결국은 지금 네. 조선주는요, 눈높이는 분명히 낮추셔야 돼요. 마스카 프로젝트가 벌어지기 전에는 굉장히 가파른 상승을 연출했지 않습니까? 하나오션도 그렇고 HD 한국조선해양, 현대중공업 전부 다 강세를 보였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똑같이 그 정도의 수익률이 나온다라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수익률이 많이 올랐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수익률과 관련된 눈높이는 낮출 필요가 있고요. 눈높이를 낮추는 대신에 뭘 쳐다보셔야 되냐면 특수선. 특수선, 네. 그거 수주에 대한 기대감도 여전한데요. 그렇죠. 우리가 네. 특수선이라고 얘기한다면 과거에는 해양 플랜트를 특수선이라고 불렀었습니다. 해양 플랜트는 뭐 원유를 시추한다든지 네. 굉장히 큰 자본이 들어가는 시설이었거든요. 그렇지만 요즘 특수선은 방산입니다. 전쟁. 군함입니다. 예, 군함. 쓰이는 거. 네, 예. 군함입니다. 즉 무슨 얘기냐면 이제는 조선과 방산이 붙었다라고 생각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결국은 조선은 방산주다. 네, 조선과 네, 방산이 붙어서 모멘텀을 잘 발휘할 수 있는 것. 예를 들어서 하나오션 같은 경우에는 잠수함을 건조할 수 있거든요. 네. 그리고 또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에도 하나오션에 비해서는 약간 약하긴 하지만 그래도 잠수함을 건조할 수 있고요. 그리고 또 잠수함에서는 하나오션이 더 한 수 위네요. 그렇죠. 한 5대1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그래서 현대미포조선과 합병 이슈가 있지 않습니까? 결국 합병을 왜 할 거냐라고 곰곰이 따져본다면 현대중공업 그룹에서도 방산 쪽으로 가기 위해서 현대미포조선과 합병을 서두르고 있다라는 그런 해석이 있으니까 결국은 이제 조선은 방산과 붙었다. 즉 예. 특수선, 군함을 잘 만들 수 있는 조선주를 중심으로 조선 ETF를 중심으로 접근하셔야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확실히 이제 주식시장 안에서도 조선주 강하니까 그게 이제 ETF에서도 여실히 그렇죠. 보여주는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네. K조선에 대한 경쟁력에 뭐 방산 섹터까지 붙어버리면 네. 천하무적이 되는 거죠. 우리 입장에서는. 천하무적이라기보다는 이제는 예. 숫자가 나온다는 거죠. 예, 실적 즉, 데이터가. 예, 예. 실적이 나와서 예. 이제 실적 모멘텀이 항상 우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실적이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주가가 오르게 될 경우에는 당연히 버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일단은 실적이 받쳐주면서 주가가 오른다면 이런 버블 논쟁은 사라질 수밖에 없으니까 그런 관점으로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예, 아까 이제 앵커 브리핑 때 코스피 상단을 높인 증권사 얘기를 했는데 네. 그게 이제 기대감도 있지만 실적 데이터, 이익 성장에 대한 그런 데이터가 나와서 가능하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그게 비슷한 맥락. 그 종목이 바로 두산에너빌리티죠. 오늘 네. 50에 주신 것 같더라고요. 두산에너빌리티 예. 같은 경우에는 그 전에 뭐 원전 또는 SMR 관련된 핵심 주식 그리고 네네. 가스터빈 쪽에서 헤게모니를 갖고 있는 회사 예. 이 정도까지는 에브리바디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었지만 결국은 실적이 뒷받침돼 주려면 이런 회사들은 수주를 해야 되거든요. 네. 드디어 두산에너빌리티가 국산 가스터빈의 미 수출 납품을 성공했지 않습니까? 최초잖아요. 최초. 예, 최초. 예. 이런 것들이 결국은 실적으로 뒷받침될 거다라는 모멘텀이 붙었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코스피 상단도 높이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저희 이제 뒤 배경이 네. 원전 그림들이 이제 나가고 있는데 네, 오늘 장중에 제가 또 고향이 경상도다 보니까 어. 항상 수학여행을 가면 예. 저기 영덕이라든지 그래요? 뭐 고리라든지 이런 원자력 발전소를 탐방했던 고리 원전소. 예, 예, 기억이 예, 나거든요. 예. 예, 그래서 그때 생각이 새록새록 납니다. 네. 앞으로도 미래 청사진을 잘 보여주셔야 됩니다. 네. 근데 어쨌든 오늘 두산에너빌리티 52주 신고가 같고 원전 원자력 관련주 괜찮은데 또 이 관련해서 또 미군 육군에 또 네. 소형 원자로 또 쓴다라는 이슈도 있고 그러면 또 예, 이제 이런 예, 얘기가 되는 거죠. 예. 제가 방금도 조선을 설명드리면서 특수선, 특히 군함을 중심으로 한 특수선 모멘텀을 붙여서 이제는 조선과 방산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원자력도 마찬가지입니다. 원전과 방산. 예, 원전과 방산. 네. 물론 한국에서도 결국은 항공모함을 만들어야 될 것 같고요. 항공모함을 만든다면 당연히 디젤 엔진 이런 거 쓰기보다는 원자력 핵 추진 항공모함을 만들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가스터빈이라든지 두산 에너빌리티가 하고 있는 그런 영역들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는 원전도 방산. 조선도 방산. 방산. 그러면 결국은 이제 10월 넘어갔지만 네. 여전히 시장은 뭐 조방원 중심의 모멘텀은 계속 살아날 수밖에 없다. 네. 그런 생각들을 새록새록 하고 있습니다. 네. 이거 보면 이제 조방원인데 사실 이거를 다 뭉뚱그려서 이제 방산, K 네. 방산 이걸 좀 대표되지 않나라는 네.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네. 자, 그러면 당연히 ETF나 혹은 뭐 주식 종목이나 좀 갖고 있어야 된다라는 결론이 나오는 거고요. 그래서 제가 예. 이제
5월 말자로 삼성자산에서 미래자산으로 이직을 했는데 예. 이직을 해서 항상 저의 머릿속에 들었던 헤게머니 조선, 방산, 원자력 소위 말하는 조방원 어떻게 플레이해야 되나요? 라는 질문들을 굉장히 많이 받았었습니다. 예. 세미나도 많이 했었고요. 제 논리는 뭐였냐면 빠질 때마다 사라. 조선이 빠지면 조선을 사고 방산이 빠지면 방산을 사고 원자력이 빠지면 원자력을 사라. 결국은 키 높이, 키 맞추기 할 거다라는 논리였거든요. 이 플레이는 하반기에도 남은 뭐 2달 정도 남았지만 2달에도 굉장히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좀 파악을 하고 있고요. 예. 최근에는 뭐 방산, 조방원뿐만 아니라 새로운 테마가 드디어 로봇까지 예, 번지는 것 로봇. 같아요. 예. 오늘 같은 경우에는 뭐 두산 로보틱스나 엔젤 로보틱스 오르는 거 보니까 드디어 휴머노이드 로봇에서 산업용 로봇으로 또 전이되고 있는 게 아닌가. 마치 네. 우리가 조선주 한참 잘 갈 때 핵심적인 조선 3사가 잘 가다가 HA중공업이라든지 세진중공업이라든지 조선기자재로 확산됐지 않습니까? 네네네. 로봇 같은 경우에도 그런 모습들이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좀 꼼꼼히 지켜볼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들을 좀 해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로봇주는 사실 미래 성장 동력, 성장주이기 때문에 기준금리 인하될 때 도움을 또 받잖아요. 그렇죠. 그런데다가 네. 지금 로봇 산업, 특히 휴머노이드 로봇은 2가지 모멘텀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니 해도 기술 발전입니다. 기술. 예. 액추에이터라는 단어가 많이 들리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제 사람과 비교를 할 수밖에 없거든요. 네. 사람이라는 존재는 굉장히 경이로운 존재인데요. 우리는 이 물체를 눈으로 보고도 무게가 어느 정도 갈 거다. 예. 이건 학습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 물체에 손을 대면은 이 물체가 좀 딱딱하네, 부드럽네, 무겁겠다. 아니면 가볍겠다, 부러지겠다 이런 것들을 촉각만으로도 할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 뭐 메타라든지 이런 회사들이 촉각 센서를 많이 발전을 시켜서 네. 사람처럼 느끼는 것으로 무게를 측정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왔고요. 뭐니 해도 휴머노이드 로봇의 가장 큰 두뇌, 머리라고 할 수 있는 두뇌는 AI, 특히 LLM 모델을 기반으로 하고 네. 있습니다. 결국은 촉각 센서의 발전, 그리고 두뇌에 해당되는 AI 반도체의 발전, 그리고 LLM 모델의 발전은 휴머노이드 로봇의 진화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국면이기 때문에 첫 번째는 뭐니 해도 기술 발전입니다. 네. 우리 집에 있는 로봇 청소기 옛날에는 그냥 막 돌아다니다가 뭐 계단에서 떨어지고 카페트 위에서 그냥 움직이지도 못 가고, 못하고 네. 못 가고 이제는 안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는 팔이 달려서 양말 있으면 집어내고 그리고 또 물청소도 해주고 그리고 또 자동으로 먼지통도 비워주고 마치 이런 걸 상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두 번째 모멘텀은 예. M&A입니다. 예? M&A. M&A. 네, 지금 예. 한국에 있는 대부분의 로봇, 특히 휴머노이드 로봇을 만드는 업체들은 배후에 누가 있죠? 대기업. 맞습니다. 네. LG는 로보티스, 네. 삼성은 레인보우 네, 로보틱스, 예. 이런 식으로 현대는 뭐 보스턴 다이나믹스 이런 식으로 하나씩 갖고 대기업들이 있어요, 하나씩 이제. 갖고 있고요. 예, 예. M&A 그리고 추석 연휴 기간 동안 ABB라는 회사 예. 로봇 사업부를 누가 인수하기로 했죠? 예. 소프트뱅크. 소프트뱅크. 우리의 예. 손정희 회장님께서 예. 소프트뱅크에서 ABB의 로봇 산업부를 인수를 하기로 했다. 이게 지금 우리나라의 휴머노이드 로봇 또는 로봇 관련주의 강력한 모멘텀으로 작용을 하고 있거든요. 네. 저는 이런 걸 봤을 때에는 사람들마다 휴머노이드 로봇이 언제 대중화될 거냐라는 시기에 대해서는 많이 얘기들이 엇갈려요. 아마 제가 지난번 방송에서 공상과학 영화 얘기를 많이 드렸었는데 아이로봇이라는 영화에서는 2035년으로 나오거든요. 그래요. 예. 얼마 안 남았네. 이제 10년밖에 안 남았습니다. 예. 이제 한 5년 정도 흐르면 예. 이제 제가 방송을 하는 게 아니라 최창규 휴머노이드 로봇이 출연해가지고 생각을 받아가지고요. 예, 제가 전화해가지고 예. 야 이렇게 방송해, 이렇게 방송하면 될 거야. 예. 그러면 이제 제 사진 띄워놓고 그런 날이 올지도 모른다라는 상상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다양한 여러 가지 관점에서 생각이 드네요. 정말 네. 그런 날이 오면 네. 어떡하지? 이런 생각들. 그래서 이제 요 얘기가 네. 약간 좀 뭐 결이 다르긴 하지만 미국에서 고용이 굉장히 안 좋지 않습니까? 그러면 고용이 왜 안 좋냐라고 가만히 뜯어보면 예. 골드만삭스도 그렇고 야 예. AI가 할 수 있잖아. AI가 할 수 있는데 너 사람이 왜 필요해? 결국은 AI의 발전이 좀 고용시장, 미국의 고용시장을 좀 침체로 만들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최근에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어떻게 생각해 보면은 그 사람들이 많이 없으면 임금이 상승하는데 네. 로봇들이 이제 대체가 되니까 산업용 쪽으로 이제 발전한다면서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죠. 물가 상승을 또 이렇게 억제해 줄 수 있다. 한편에서 그런 얘기도 나오고 예. 아무튼 참 말이 많습니다. 최근. 결국은 뭐 고용이 먼저냐 네. 또는 뭐
임금 상승이 먼저냐 이런 논쟁들은 계속 일어날 거예요. 뭐 오늘도 뭐 ASML 가이던스 발표했지 않습니까? 네. 지난 분기까지는 가이던스 발표 안 했었거든요. 예. 근데 AI는 여전히 좋다라는 가이던스 발표했으니까 뭐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이제는 우리가 AI가 돈 버는 AI 또는 AI가 실생활성에서 얼마나 활용되는지 이런 것들도 고민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네, 이런 생각해보면 그 AI 시대에 로봇을 활성화할 수밖에 없고 앞으로 그런 추세가 확대될 텐데 그 안에 들어가는 메모리 반도체 네. 더 많이 쓰이면서 그러면은 K 경쟁력 부각될 수 있겠다는 생각을 자연스럽게 하게 되네요. 특히 네. 배터리도 네, 결국은 휴머노이드 로봇은요, 네. 우리가 쓰고 있는 일반적인 전해질을 쓴 그런 배터리를 쓰긴 힘들어요. 그리고 또 로봇 자체가 무게가 좀 가벼워야 되기 때문에 LFP 배터리도 쓰기가 어렵거든요. 네. 그래서 요즘 전고체 배터리가 휴머노이드 로봇에 쓰일 거다! 참고로 전고체 배터리도 개발이 안 됐습니다. 예, 쓰일 거다 이런 기대감도 최근에 LG 엔솔을 비롯해서 2차 전지 주식들에게는 모멘텀으로 역할을 하고 있으니까 결국은 다 얽히고 설켜 있다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그래서 최근 로봇 갈 때 2차 전지 관련주도 일부 그런 영향이 있어서 같이 간 것이 아닌가 이렇게 이어질 수도 있는. 근데 또 면밀하게 분석해 보면요, 아직까지 휴머노이드 네. 로봇이 생산 대수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네. 생산 대수도 얼마 안 되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배터리 해봤자 몇 개 들어갔겠습니까? 그래서 그게 숫자로 연결되기는 힘듭니다. 네. 그래서 아직은 상상의 영역입니다. 네, 방향성은 일단 그렇고 네. 속도의 문제이다 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제가 앞서서 액추에이터라는 그런 단어를 썼는데 그 약간 사람으로 말하면 관절이잖아요. 네. 근데 최근에 하이젠 그 RNM 네. 그게 이제 52주 신고가 찍는 흐름도 굉장히 급등 많이 하면서 네. 액추에이터 이런 부분에서도 관심을 계속 가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일단은 휴머노이드 로봇을 제가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분해를 해버리면 됩니다. 결국은 휴머노이드 로봇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뭘까요? 머리입니다. 머리. 예, 머리. 두뇌에 해당되는 브레인에 해당되는 거고요. 브레인에 해당되는 것은 당연히 AI 반도체가 들어갈 겁니다. 그리고 LLM 모델이 들어갈 거기 때문에 소위 말하는 빅테크, 미국에 있는 빅테크 기업이 머리에 해당되는 브레인을 만든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계속 제가 손 모양 이런 것들을 말씀 많이 드렸는데 근육, 즉 움직임을 구현하는 게 두 번째 핵심적인 부품이고요. 네. 결국은 사람으로 따지면 근육에 해당되는 것을 누가 잘 만들 수 있느냐? 근육을 만들 때는 액추에이터, 즉 모터의 속도라든지 이런 것들을 감속하고 벌리고 이런 것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하이젠 RNM 같은 경우에는 모터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예. 그래서 이런 근육에 해당되는 모멘텀도 굉장히 휴머노이드 로봇한테 중요하고요. 마지막으로 휴머노이드 전체 로봇을 만드는 전반적인 마치 우리가 2차 전지로 따지면 셀 업체, 예. 셀 업체에 해당되는 게 레인보우 로보틱스라든지 아니면 테슬라라든지 테슬라의 옵티머스라든지 이렇게 분류를 할 수가 있고요. 방금 앵커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근육에 해당되는 것들 이게 굉장히 구현하기가 어렵거든요. 뇌 그래서 다음에 근육이 중요하다는 그렇습니다. 거죠? 예. 역시 사람도 근육이 빠지면 건강이 약해지지 않습니까? 맞아요. 예, 예, 로봇도 맞아요. 마찬가지입니다. 네. 그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 네. 여러분 잘 이해하셨기를 바라고요. 사실 하이젠 RNM은 정말 로봇 기업은 아니었잖아요. 그렇죠. 모터 기업인데 갑자기 로봇 기업으로 변신해서 주가가 확 튄 만큼 그런 기업들 찾는 것도 굉장히 재미가 쏠쏠하지 않을까. 근데 또 한 가지 저는 이런 말씀도 드리는데 이제 로보티즈도 그렇고 네. 저희의 영역을 벗어났어요. 예, 그러니까 무슨 말씀인지 아마 시청자분들께서는 아실 거예요. 얼마까지 더 갈까요? 뭐 이런 것들은 이제 더 이상 예측 불가능한 영역까지 왔으니까 예. 그런 부분들도 좀 인지를 하실 필요가 그렇군요. 있습니다. 예. 이게 저항대를 뚫면 그 다음 저항대는 모른다고 하더라고요. 네네네. 그래서 그런- 이제 저희 같은 ETF 업계에 있는 사람들은 예, 예. 이제 언제 K 휴머노이드 로봇 ETF를 한번 만들어 볼까? 오, 괜찮을 것 같아요. 이런 고민들을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뭐 좀 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ETF도 나스닥, 빅테크 관련주 쫙 모아서 그게 수익률이 엄청 터졌던 것처럼 네. 그런 될 만한 섹터들 잘 묶으면 네. 또 인기가 많아지겠다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네. 투자자 관점에서. 자, 오늘 코스피가 3,700선 넘었어요. 네. 올해 작년에 꼴찌였는데 올해는 기저효과 때문에 이제 어쨌든 네. 세계 1등을 달리고 있잖아요. 네. 자, 계속 가기 위한 전제 조건은 뭐라고 보시고 어떻게 투자 전략 임해야 될까요? 일단 제가 요즘 가장 찝찝하게 보는 부분이 골드입니다. 금. 예. 금 가격은 저희가 교과서에서 배우기로는 자산 배분, 특히 시장이 위험할 때 아니면 전쟁 리스크가 있을 때 이런 리스크가 발생했을 때 안전 자산으로 역할을 하는 것이 골드라고 배웠거든요. 그렇지만 지금 골드는
모든 게 올라가고 있는 주식도 올라가죠. 비트코인도 올라가죠. 부동산도 올라가죠. 모든 게 올라가고 있는 국면에 골드까지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의 생각으로는 말이 안 되는 현상이거든요. 만약에 골드 가격 자체만 놓고 따진다면 시장은 침체로 가야 됩니다. 조정을 받아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골드 가격이 올라가고 있다는 것은 각국 경제가 각자 도생, 한국은 한국대로, 미국은 미국대로, 중국은 중국대로 움직이고 있고 결국은 미국 중심의 달러 패권이 많이 약해졌다라는 그런 논리로 해석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네. 금 가격을 좀 꼼꼼하게 뜯어볼 필요가 있다.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한국은 뭐니 해도 상법 개정안을 통해서 거버넌스 이슈가 많이 해소됐고요. 어제도 유튜브를 보니까 배당소득 분리과세 관련해서 이소연 의원께서 계속 얘기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네네. 결국 이런 것들이 한국 시장의 바닥을 다져주고 있기 때문에 저는 뭐 3,700 왔다고 해서 여기서 주식을 팔고 뭐 쉬어야 된다 이런 논리로 설명드리진 않고요. 예. 오히려 좀 더 갈 수 있다. 연중에 4천 정도까지는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 연중 4천. 예,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금도 잘 가고 위험 자산도 잘 가고 이런 네. 현상이 나타나다 보니까 네. 각국의 전투, 투자 잘만 하면 굉장히 돈을 잘 벌 수 있는 시대인데 네. 뒤처지면 안 되는데 굉장히 마음 졸립니다. 네, 역시 뭐 이데일리 TV를 보시면서 많이 공부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정답은 마켓나우 2부에 있다라는 사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서 자, 오늘 최창규 미래에셋 ETF 본부장님과 말씀 나눠봤습니다. 주식시장의 전반적인 흐름과 여러분 관심 많으신 ETF 전략까지 챙겨드리니까 꼭 이 시간 집중해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